자, 이제 계속해서 요거 마치고요. 뒤에 있는 내용도 좀 해야 됩니다. 이번 순환이 가장 기본이 되는 순환입니다. 3, 4월이.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면서도 해야 될 분량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지금 조금씩 10분 정도씩 더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벅찹니다. 할 내용이. 오전반은 4시간을 하죠, 수업을. 다른 데서도 저는 지금 오전반은 4시간 합니다. 근데 이제 야간반은 3시간 반을 하니까 시간이 조금 벅차요. 근데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들 해요. 오전과 야간을. 근데 다른 데서도 늘 40분대에 맞춰요, 거의. 40분. 10시 반이 아니라 10시 40분. 그렇게 조금 한 20분밖에 단축을 못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초과담보 이런 말이 있죠. 자, 이런 말은 어떤 경우에 쓰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샤넬백을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하는 거 있나요? 샤넬백이? 근데 500만 원 잡고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제공하면서 500만 원 빌릴 수 있을까요?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100만 원을 빌려도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걸 담보로 제공해야 돼요. 그걸 초과담보라 그래요. 초과담보가 충분히 설정되어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안심하고 빌려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채권이 전부 1000억이에요. 1000억. 근데 여러분한테 1000억 빌려주세요 하면 안 빌려주지. 담보를 1000억 제공하면서 1000억 빌려달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죠? 예, 그럴 때는 한 600억, 700억 이렇게밖에 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MBB 발행 총액이 이 말이에요. MBB 발행 총액이 여기에 담보로 제공하는 총액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그게 초과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MPTS는 제가 저 채권 집합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파는 거라 그랬죠. 파는 거면은 저거 1000억짜리를 제가 여러분한테 팔면서 700억 받겠습니까? 1000억짜리 팔면서 얼마 받겠어요? 1000억 받겠지. 1000억짜리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물론 객관적인 평가 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MPTS 총 발행액, 얘는 여러분한테 파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MPTS의 총 발행액과 저 채권 집합의 총액이었대요. 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초과담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초과담보가 많이 있어야 돼요. 많다. 근데 여기서는 MPTS에서는 초과담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발행액과 MPTS 발행액과 채권 집합 총액이 일치하는 방식이고, 여기는 MBB 발행액이 담보로 제공한 채권 집합 총액보다는 많이 작아야 돼요. 그죠? MBB 발행액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빌리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입니다. 얘. 콜이란 단어 아시죠? 자, 이런 단어를 하나하나 떼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안 외워도 돼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암기하면 돼요. 콜이라는 게 뭐예요? 콜. 부르는 거죠. 자, 부르는데 지금 주체는 두 사람이에요.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증권을 발행한 사람이에요. 증권을 발행한 사람이 부를까요? 저거 좀 부탁드릴게요. 증권을 발행한 사람이 콜할까요?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행자를 콜할까요? 발행자가 앉아서 기관 보고 증권 발행한 기관 보고 오라 가라 그래요? 그 많은 발행자, 그 많은 이 투자자가 발행자가 말고 투자자가 이 발행자 보고 그 많은 투자자들이 물론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투자자는 숱한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고 이 숱한 투자자들이 기관 보고 오라 가라 그러겠어요? 누가 오라 가라 그러겠어요? 발행자가 투자자들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오라 하는 걸까요? 만기가 되기 전에 오라고 하는 걸까요?
전에 오라고 하는 거겠죠. 만기가 다 되면 이제 종료됐는데 무슨 따로 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발행자가 증권 갖고 있는 사람들 부르는 게 콜이에요. 와라. 왜 부를까? 왜 부를까? 왜? 그러니까 왜 부를까? 왜 부를까? 생각해보자. 만기가 되기 전에 부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소리예요. 오세요. 이제 끝냅시다 소리예요. 그 소리는 남은 거 다 정리하고 우리 끝냅시다. 남은 거 정리하고. 그 소리는 발행자가 조기 상환하겠다는 얘기예요. 발행자가 조기 상환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은 거 끝내버립시다 우리. 정산하자 이 말이에요. 남은 거를 콜한다는 얘기는. 자, 근데 아까 MBB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조기 상환을 해도 MBB, 제가 여러분한테 빌린 MBB, 빌린 구조에서는 쟤네들이 일찍 갚아도 저는 일찍 갚을 수 있다 그랬어요? 못 갚는다 그랬어요? 못 갚는다 그랬죠. 쟤네들은 일찍 갚아도 저는 여러분한테 오라가라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콜을 못해요 제가. 오라가라 뭘 못한다고 그냥 끝까지 가야 돼. 쟤네들이 일찍 갚아도. 근데 MPTS는 뭐예요? MPTS는 쟤네들이 예상치 못하게 한꺼번에 넘겨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여러분들 오세요. 이제 일찍 끝냅시다 우리. 그대로 이체가 되는 거예요. 전달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제가 콜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콜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방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콜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콜은 제가 하는 거지만 방어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MBB의 경우에는 MBB의 경우는 투자자가 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라 그랬을 때 안 가도 된다고요. 근데 MPTS는 오라면은 가야 돼요. 방어를 못 해요. 오라면 가야 된다고. 됐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콜 방어는 누가 하는 거고? 투자자가 방어하는 거예요. 오라 그랬을 때 안 가겠다. 끝까지 가는 건 뭐라고요? MBB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콜 방어를 할 수 있다 뜻이. 됐나요? 자, 그럼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이 MPTV와 CMO는 혼합형이라 그래요. 혼합형. 섞여 있는 거예요. 위에 것들이. 근데 이쪽은 좀 중요도가 낮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쪽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쪽. 이게 요 위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혼합형인데 이게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요거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죠.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갖고 있고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갖는 거예요. 됐나요? 얘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 MPTV도 그렇고 CM에도 그렇고. 자, 이렇게 다 쓰자면 이렇다고요. 다 쓰자면 MPTV도 소유권은 누가 갖고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고 CMO도 소유권은 누가 갖고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고 이렇게 혼합형이로 혼합형. 됐어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이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밑에는 다 채권이란 이름으로 끝나죠. 채권이란 이름으로 끝나잖아요. 요거. 다계층 채권. 이체 채권이잖아요. 채권. B로 끝나잖아요. 채권이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갖고 있어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원리금 수취권은 여러분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원리금 받는 거는 여러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원리금 받는 거. 자, 그 소리는 위험 부담을 또 나누어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제가 안 갚아요. 제가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하는 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제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안 갚아도 저는 갚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돈을 빌린 구조니까. 다만 뭐는 여러분한테 넘겼어요? 원리금 수취권은 여러분한테 넘겼죠. 쟤네들이 한꺼번에 넘겨왔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야 돼. 조기상환위험은 여러분이 가져가야 돼. 혹시나 제가 안 갚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지만 쟤네들이 다 갚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가져가야 된다고. 됐나요? 이렇게 나누어 갖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가는 만큼 조기상환위험도 가져가야지. 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만큼 채무불이행위험은 내가 책임진다고. 됐나요?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게 혼합행위예요. 됐죠? 이해가 좀 됐나요? 아, 그런 건가? 어렴풋하죠? 어렴풋하긴 한데, 자,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배워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발투발발 이렇게. 소유권은 발투발발해요. 근데 이런 이 암기 방식의 단점은 이게 MBB와 MPTS 위치를 바꿔버리면 틀려요. 채권은 발행자고. 아니, 소유권은 이 MBB 이 순서대로 소유권은 발투발발, MBB는 발행자, MPTS는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는다고요. MPTB와 CM은 모두 다 발행자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갖는다고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기 때문에 발투발발, 투보다 발이 많잖아요. 네. 발행자가 많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얘기예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MPTS의 경우에 모두 다 넘겨버렸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매각.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소유권, 그 투자자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MPTS는. 그러니까 발투발발 발이 많잖아요. 발행자가 많다는 얘기는 소유권 얘기예요. 소유권. 됐어요? 네. 근데 원리금 수취권은 발투투투죠. 발투투투.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B 있죠, B. 예? 네. 여기는 T 있죠, T. 여긴 B도 있고 T도 있죠. 발행자, 투자자, 발행자, 투자자 같이 있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죠. MBB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소유권 발행자. MPTS는 소유권을 투자자. MPTB는 투자자와 발행자가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데 모든 권리를 다 발행자고 이쪽은 모든 권리를 투자자예요. 근데 여기는 발행자와 투자자가 나누어 갖는데 발행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갖는다고요. B가 발행자고 B가 T는 투자자. 예, 됐어요? 예, 유치하지만은 예, 저도 사실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좀 굉장히 있어 보이게 가르치고 싶어요. 예? 됐나요? 예, 나누어 갖는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여기선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는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소유권은 그렇고 수익률은 얘네들은 혼합형이니까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을 일률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뒤쪽은 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 얘가 이제 우리나라가 얘가 주로 발행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CMO 구조로 발행이 많이 되는데 이 다계층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증권의 만기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10년보다 더 되는 것도 있어요. 만기가. 자, 이게 뭔 소리인가요? 뭘 지금 그리는가 하면은 얘네들은 증권을 발행할 때요. 만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700억어치 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0억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억어치 MBB를 발행하는데 이 700억의 만기가 전부 다 10년이에요. 만기가 다. 이거 만기가 다 7년, 이렇게 5년 이래요. 그러면
어떤 투자자는 1년짜리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년짜리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자금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밖에 발행이 안 돼요. 만기가 한 가지밖에. 그러면은 구색을 못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발행할 때 만기가 1년짜리 100억, 만기가 3년짜리 200억어치, 만기가 5년짜리 또 한 200억어치, 요거 한 또 100억어치, 뭐 한 300억어치, 요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요렇게 발행하면은 뭐 1년짜리 사고 싶은 사람 1년짜리 사고, 1년짜리, 10년짜리 섞어 살 사람 섞어 사고, 이렇게 구색을 갖추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기가 좀 더 쉽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CMO가. 이렇게 만기를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그렇지 않겠어요? 훨씬 이 선택하기가 좋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얘가 만기 1년짜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얘한테 원리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기가 1년짜리니까. 그럼 얘네들한테는 그동안에 이자만 줘요. 여기 이자만 줘요. 얘는 이자도 안 받아요. 이자도 안 받고 이자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거 살 때 준 돈 있잖아요. 이 증권 살 때 그 돈이 계속 적금 불어나듯이, 예금 불어나듯이 이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복리자로. 그리고 얘가 이제 1년 지나서 먹고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한테 원리금을 주는 거죠. 얘는요, 이자만 주고, 얘도 이자 주고, 얘는 계속 이자도 안 받아요.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자, 각각을, 각각 요 하나하나 있죠. 각각을 트렌치라고 해요, 트렌치.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얘를 Z 트렌치라고 그래요. 맨 끝에 있다고. Z. 알파벳이 맨 끝에. 아시죠? 그래서 원리금이 순차적으로 지불된다고, 원리금. 원금이 단 이자는 받더라도 원금 상환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얘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가 쌓여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수익률이 다 달라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위험해요, 안전해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위험하죠. 여기가 더 높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더 낮은 수익률이 적용되고요, 앞쪽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고정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근데 보세요. 위험하잖아요. 얘네들이 먼저 먹고 떨어졌어요. 그 돈은 어디서 넘어온 돈이에요? 여기서 넘어온 돈이겠죠. 결국 여기서 넘어온 돈으로 이제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동안 얘네들이 잘 돈 내다가 얘네들이 자빠져 버렸어요. 얘네들이.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돈이 안 넘어오겠죠. 안 넘어오면 결국은 얘네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시장에 내놔서 경매 처분해서 회수되는 것으로 저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한둘이 자빠진 게 아니고 무더기로 자빠진 거예요. 무더기로. 무더기로 자빠지면은 집 팔아봐야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회수된 자금으로 충분히 상환을 못해요. 그죠? 예, 그래서 나타난 게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에요. 리먼 브러더스가 여기에 엄청 투자했거든. 여기에. 수익률은 높은 데다가 엄청 투자해놨는데 근데 얘네들이 누구냐, 얘네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들어보셨죠? 이 서브가 신용등급이 낮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2금융권에서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 그런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암신전환대출에서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그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 많거든요. 미국에서 그랬다고요. 얘네들이 아까 변동금 있죠, 변동금리. 변동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버티다가 자빠진 거예요, 얘네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얘네들이 자빠지니까 그동안에는 잘 내다가는 이 맨 끝에 있는 거는 이제 못 받는 거지, 이게. 리먼 브러더스가 여기 엄청 투자했거든, 그 금융회사가. 파산한 거예요, 리먼 브러더스가. 저기서 돈 안 넘어오니까 결국은 파산한 거죠.
이 세계 금융위기가 바로 이 구조에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이 선진금융기법을 배운 거예요. 세상을 망하게 한 선진금융기법. 세계 금융위기가 이 구조에서 터진 거예요. 이 구조에서. 사실 세계 금융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실 요 그림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기본 틀은 이거예요. 기본 틀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막 이 돈 푸는 거, 양적 완화했는 거 이제 회수해 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안에 아주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자, 402쪽에 보시면은 저당 담보증권의 개념 해서 반가로 1번에 저당 담보증권이란 저당 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증권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린가 하면은 개별 저당을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투자자들이. 여기를 보면 돼요. 1차 금융기관이 개별 저당을 바로 양도할 수도 있어요. 개별 저당을 바로 양도하면은 투자자들은 개별 저당을 바로 사면 되죠. 그러면은 중간에 이런 거를 거치지 않죠. 거치지 않고 저당을 바로 사버리면은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안 갚으면 바로 영향받아 버리죠. 굉장히 번거로워져요. 근데 이렇게 개별 저당을 사지 않고 증권의 형태로 사면 증권 발행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 발행자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는 차단을 시켜주거든. 그리고 증권은 사고 팔기가 좋아요. 이 쪽지로 돼 있으니까 증권이 좀 크기가 작아져 있기 때문에 저당을 통째로 사버리면은 저당은 뭐 1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2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 저당은 매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증권은 뭐 쪼개서 얼마든지 쪼개서 분할해서 팔면 되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 담보증권은 지급이 보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 반가로 3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에 가로 2번에 저당 담보증권의 발행해서 그 바로 밑에 줄을 보시면은 저당 담보증권의 발행자는 1차 대출 기관일 수도 있고 2차 대출 기관일 수도 있죠. 서양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저당 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기관 얘가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1차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쓸 때마다 발행자라고 쓴 거예요. 2차 금융기관이라고 안 쓴 거예요.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얘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발행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1차 금융기관,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민은행 이런 데서도 발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국민은행이 발행하면은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규모는 작은데 그 발행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을 금융기관마다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봉 줘가면서 그렇게 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품값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다 넘기거나 또는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다 넘겨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에서 MBB 해서 저당담보채권, 채권형이죠. 자, 채권형인데 일단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의 소유권입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모든 권리 등을 보유하는 만큼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되죠. 조기상환 위험이나 원리금 납입 연체. 납입 연체가 지금 뭐예요? 채무 불이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위험을 모두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권리도 갖고 있고 위험 부담도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MBB 발행자는 저당 차입자가 만기 전에 모 저당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MBB를 사전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므로
MBB는 모조당에 만기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 만기를 가지고 있다. 이 소리 뭐예요? 모조당이 이거예요. 여기 얘네들하고의 채권 채무 관계와는 별도로 이렇게 만기를 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조당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얘와는 별도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그게 곧 동그라미 3번 얘기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는 콜 방어라는 말이 있죠. 콜 방어 있죠. 누가 방어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방어하는 거죠. 투자자가 발행자의 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에요. 그게 방어할 수 있다 없다?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콜 방어 가능합니다.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에는 초과 담보란 말이 있어요. 초과 담보. 초과 담보 이게 많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는 맨 밑에 줄에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거 이제 그런 표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소리 뭔 소리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돈이 한꺼번에 넘어가요. 여기서 돈이 한꺼번에 넘어가면은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 안 들어와요.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여기도 조금밖에 안 넘어가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여기서 많이 넘어와도 여기서는 정해진 원리금을 납입해야 돼요. 그러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MBB는 어떤 구조라고요? 여기서 아무리 한꺼번에 돈이 많이 넘어와도 여기서는 정해진 대로 가야 되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MBB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MPTS는 패스스루. MPTS는 전달. 현금 흐름이 쭉 연결된다고요.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 MPTS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MPTS는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넘어가시면 이제 반거로 3번의 MPTB, 혼합형이죠. 네, 요거는 그 동그라미 1번에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지분권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것만 파는 거예요. 예, 근데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고요. 자, 그런 내용들 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의 다계층 채권, 요거 좀 주의하면 되죠. 요거는 트렌치라고 하는 거 있죠. 트렌치 또는 클래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주택저당채권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보유하고 MBB 성격. 여기 이제 발행자가 보유한다는 게 MBB 성격이고, 저당차입자의 원금과 이자만을 트렌치별로 투자자에 직접 지급함으로 이체증권의 성격도 갖는다. 그래서 혼합형이고요. 트렌치의 규모와 수 등을 조정함으로써 존속기간을 다양하게 해요.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시킨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자, 이게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CMO? 투자자죠, 투자죠.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한꺼번에 넘기면은 투자자가 일찍 가야 돼요. 가서 일찍 종료가 돼야 돼요. 오라면 가야 돼. 그죠? 오라면 가야 되는데, 다만 얘는 얘가 먼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얘는 순서대로 떨어지니까. 저기 상환이 돼도 누가 저기 상환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얘가 저기 상환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콜 방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형식적으로는 콜 방어를 할 수 있다 없다? 형식적으로는 콜 방어를 못해요. 오라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는 올해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먼저 떨어져야 얘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간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콜 방어가 실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됐죠? 다음에 이제 ABS가 있고요. 마지막. ABS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BS는 MBS보다 큰 말이에요. MBS는 근거가 되는 채권이 주택저당채권이에요. CMBS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이에요. 오토론 증권이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 저당채권이에요. CARD라고 하는 거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채권이에요.
기타 등등등 금융기관이 그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 채권이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있죠. 대출해주는데 여러 가지 종류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줍니다. 그런 거를 각각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각각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거기에다가 SLBS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학자금 대출 채권이에요.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해주죠. 그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증권을 만들어요. 그 증권은 Student Loan Backed Securities, Student Loan, 학자금 대출. 네, 이런 다양한 증권을 모두 다 ABS라 그래요. 그 중에서 과거에 SLBS와 MBS는 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SLBS는 과거 발행한 기존에 발행한 SLBS는 아직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신규 발행하는 거는 뭐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갔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할까요? 나머지 증권은 유동화 전문회사가 한다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얘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MBS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됐나요? 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참 새로운 거 배우셨죠? 네. 이런 게 있다는 게 저도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런 걸 가르칠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걸 공부를 할 때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IMF 이후에, IMF 이전에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IMF 이후에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서 막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은 졸업한 상태고 책은 봐야 되겠고, 근데 어디 가서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책만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고 책에 있는 내용은 이해가 안 되고, 책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엄청 머리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리츠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기만 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거는 그만큼 많이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 골치 아팠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16쪽에 이제 자금 동원 방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리츠가 제일 중요합니다. 리츠가 제일 중요해서 요거는 단지 이제 여러분은 따로 예습할 필요는 없고요. 넘어가셔서 다른 거를 이제 보시더라도 리츠에 대해서는 따로 예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은 시험 시행 공고 후 다시 확인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시험 시행 공고를 7월 22일 날 합니다. 그 사이에 또 바뀔 수 있어요. 괜히 미리 했다가 또 바뀌면은 골치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7월 22일 날 시험 시행 당시에 그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또는 주택연금, 요걸 봐야 돼요. 요거를 지금 미리 해버리면은 바뀌어버리면은 골치 아파질 수 있잖아요. 괜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대신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에 리츠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리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대신 오늘은 이제 리츠 말고 나머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리츠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게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거든요. 자금 조달 방법은 이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거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츠라고 하는 거는 리츠, 간략하게 이제 크게
리츠라는 게 있고요. PF 방식이 있고요. 신디케이션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조인트 벤처 이런 거 말씀드렸죠. 조인트 벤처. 이게 이제 지분 금융 방식이에요. 주식 발행하는 거. 이건 주식 발행하는 거예요. 다음에 신디케이션은 요거는 투자자 모집 방식이라 그랬죠. 투자자 모집 방식인데 투자자 모집 방식. 지금 이걸 지분 같이 일관성 있게 써야죠. 지분 금융이고요. 이게 투자자 모집이에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지분 금융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요. 금융기관은 보통 대출해주는 곳이에요? 아니면 지분으로 참여하는 곳이에요? 보통 대출해주는 거죠. 대출해주면 이게 부채금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자, 근데 이것만 지금 제가 안 썼죠. 다 지분금융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대출이에요. 대출인데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좀 기억해야 돼요. 대출은 부채금융이죠. 대출은 부채금융인데 혼합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부채금융은 지분금융과 비교했을 때 지분금융 얘는 부채금융은 소구금융, 비소구금융 이런 말을 쓰거든요. 혹시라도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친구한테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할 수 있죠. 부채금융에서는 그래요. 근데 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했어요. 같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랬을 때 친구한테 요구할 수 있나요? 그때는 안 돼요. 지분금융은 비소구라 그래요. 비소구. 그러니까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요구할 수 없다. 근데 부채금융은 소구금융 거예요. 소구금융. 이건 뭔 소리예요?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게 PF 방식은 대출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소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금융이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요? 비소구래요. 비소구. 그러니까 혼합이에요. 혼합. 이 PF 방식이 좀 더 중요하니까 PF 방식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신디케이션은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모집할 때 그 합자회사 형태를 많이 띄어요. 그래서 429쪽에 보시면 신디케이션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PF 방식 말씀드릴게요. 의의를 보시면 429쪽에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란 부동산의 개발이나 취득,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투자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게 되며 부동산 개발 시에도 투자자 모집을 위해 이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 개발업자나 건설회사 또는 리츠 회사가 신디케이터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집의 주체 역할을 하는 게 신디케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특징에 보십시오. 특징의 1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신디케이터는 통상적으로 합자회사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합자회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합자회사는 자금의 합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금이 합쳐진 회사다. 여기서 무한책임사원이 있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발업자가 신디케이터로서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거고요. 일반 투자자들 있죠. 일반 투자자들은 유한책임사원이 돼요. 이 소리는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관리 운영상 책임을 다 지는 게 개발업자고요. 투자자들은 자신이 댄 돈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업자의 책임이 더 큰 것을 말하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자기가 댄 돈 외에 더 추가로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책임까지도 다 지는 것은 개발업자란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이 PF 방식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사업주가 있으면은 이 사업주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사업주한테 직접 대출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니 뭘 믿고 빌려주느냐는 거죠. 얘가 원래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던 사업과 지금 요 프로젝트가 있어요. 특별한 이제 무슨 특별한 복합 무슨 센터를 개발하는 그 사업 섞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만 수행하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해요. 이 프로젝트 회사는 이거는 서류상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는데 고리로 대출해주죠. 그리고 얘도 일부 출자를 하게 합니다. 야, 너도 돈 좀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회사들 있죠. 여러 회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금융기관이 그러는 거예요. 이 회사는 주로 건설사가 많아요. 건설사. 우리 부동산 개발에는 A 건설사, B 건설사 이렇게 건설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보증 어느 정도 설래 안 설래? 보증 안 선다면 너는 빠져. 보증 선다면 너 들어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을 요구해요, 안 해요? 원칙적으로 담보대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담보대출이에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원칙적으로 무담보대출이고 뭐도 묻지 않아요. 신용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상당히 높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이 웬만해가지고는 이렇게 사업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사업해서 좀 수주해서 좀 수익을 가져가려면 너 보증 좀 서라. 보증 서라. 너도 좀 출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참여 주체들한테 좀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 비소구 금융이죠. 원칙적으로는 비소구 금융. 이론적인 모습은 이론적으로는 비소구 금융인데 현실적으로는 뭐가 많은가 하면은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많다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요구한다는 거죠.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보증선 얘네들한테 야 너희들 보증선만큼 책임져라.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뭐 무너지는 건설사 꽤 돼요. 이 보증 썼다가 이 프로젝트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쓰러진 건설사들이 꽤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모습과 현실 원칙적으로 이제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해도 맞고요. 제한적 소구다 해도 맞아요. 근데 소구 금융이다 그러면은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프로젝트 금융을 소구 금융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비소구다 또는 제한적 소구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용어들 좀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업주 입장에서 지금 이 부외금융 이런 표현을 써요. 부외금융. 요 소리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대출 받은 게 얘 회계장부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회계장부는 요 회사 명의로 회계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장부외 금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부외란 뜻이에요. 장부에 기록이 안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 번호 이렇게 금융기관에 딱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금융기관에게 얼마 대출 받았다, 얼마 예금이 얼마 된다 이거 다 나오죠. 회사들도 마찬가지. 얘네들 사업자 번호 다 있잖아요. 사업자 번호 얘 두드리면은
얘가 지금 얼마나 대출이 있다 이런 게 다 나오죠. 근데 여기 요 대출은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얘가 대출 받은 건데요. 얘가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는 누가 대출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얘가 대출 받은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 일 때문에 얘한테 찾아가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사업자 번호 넣으면은 대출 받은 게 기록이 안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출 받기가 쉬워요. 그죠?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는 만큼. 그래서 부의 금융 효과로 인해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채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란 얘기예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게 이제 누구의 장점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해요. 에스크로우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이 뭔가 하면은 입출금 되는 걸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에스크로우 저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에스크로우 어디서 들어봤어요? 중개사법에서도 하고요. 또 전자상거래 할 때 하지 않나요? 전자상거래 할 때 에스크로우 하잖아요. 이게 딴 사람이 건들지 못하게 제3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계정이에요. 예,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얘가 이런 걸 해서 입출금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얘가 대출금이 함부로 쓰도록 해버리면 얘가 먹고 튀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런 걸 가지고 통제를 해요. 입출금을. 그리고 이제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분양되면 분양 수익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분양 수익금이 어디에 먼저 인출되면 안 돼요. 얘네들 이익으로 먼저 인출되면 안 되죠. 분양 수익금 되면은 이거 사업 시행하는데 먼저 지출이 되게 하고, 그래도 나오면 대출금 회수하는데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주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한 20% 정도 공사가 될 때까지는 대출금이 계속 나가요. 그럼 20%까지 이 공사 될 때까지는 대출금이 나가면 이제 그 전부터는 이제 분양이 본격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분양이 잘 되면은 이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이제 예상대로 분양이 잘 되면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죠.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올리면 돼요. 더 이상 대출금이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초기에 어느 정도까지만 돈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펌핑머니라고 그런다고. 펌핑워터처럼. 펌프할 때 펌핑워터 있잖아요. 이거 펌프 처음에 한 바가지만 집어넣으면 물이 그 다음부터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물을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빗대어서 펌핑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돈을 부으면 그 다음부터는 분양 수익금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안 부어도 돼요. 그럼 분양 수익금으로 계속 30% 40% 올리고 나중에 다 분양되면은 이제 수익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이제 다 이제 회수하고 저 대출금 회수 상환하고 이제 그걸 수익으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펌핑머니, 우리 이제 마중물 있죠, 마중물. 이제 펌프의 마중물처럼 그래 펌핑머니. 초기 자본만 투입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수익이 생기면은 계속 그걸로 짓고, 그 다음에 대출금 회수하고 수익금 남기면은 그때 이제 얘가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런 구조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됐죠? 이게 원래는요, 전 세계적으로는 수에즈 운하 이 건설할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미국의 텍사스계 유전 개발할 때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텍사스 유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돈을 집어넣어야 되죠. 일단 처음에 딱 터지기만 하면은 유전이 터질 때까지는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돈을. 일단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이제 유전이 개발됐으니까 그걸로 다음 유전 시초하면 돼요. 그 돈으로. 그래서 많이 유전이 개발되면은 그때까지 들어간 돈 이제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금 나눠 가지면 되고. 그래서 펌핑머니라고 해요. 펌핑머니. 됐나요? 자,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책을 읽어도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게 뭐다라는 걸 알면은.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저당 유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저당 유동화는 이 은행들이 현금화하는 거다.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은행이 갖고 있는 뭐를 현금화하는 거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리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셨죠?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